최근 서울의 부동산 뉴스를 보면 머리가 어질어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구정의 한 아파트가 80억 원에 거래되고 성수동의 고급 주택은 1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월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을 모아도 도달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돈 많은 재벌 2세겠지. 운 좋게 한번 크게 성공한 소수일 거야.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실제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의 부자들이 한국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언론에도 주변의 시선에도 잘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부자라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KB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2025년 기준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무려 47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주나 포항 같은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 전체가 모두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부자라고 가정해도 될 만큼의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입니다. 그 규모는 3,066조 원. 국가 예산과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은 이 천문학적인 자산이 단 47만여 명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 내부에서조차 부의 양극화가 극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고서는 부자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 원, 100억에서 300억 원, 그리고 300억 원을 넘는 초고자산가. 이 중 최근 1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집단은 다름 아닌 최상위층, 즉 초고자산가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초부자는 우리가 체감하기도 전에 훨씬 더 먼 곳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질문의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가? 바로 우리가 존재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한국의 부의 지도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막대한 부를 쌓은 사람들은 지금 과연 어디에 돈을 두고 있을까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부동산에 몰리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부의 공식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평생이 보장된다는 믿음,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화 말이죠. 하지만 만약 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공식을 가장 먼저 버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데이터는 이 불편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습니다. KB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 부자의 총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은 54.8%, 금융자산은 37.1%로 나타납니다. 한때 60%, 70%를 넘나들던 부동산의 절대적 비중이 이제는 절반 수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이동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굳건해 보였던 부동산 중심의 부의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며 임대 수입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동산을 통한 추가적인 부의 증식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문화발식 부동산 투자의 길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두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은 자산시장에 거대한 파티를 열어주었지만 그 파티는 이미 끝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가장 먼저 경고등이 켜진 곳이 바로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입니다. 분양이 되지 않고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뿐 아니라 자금을 댄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이 위험의 초침 소리를 듣습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과거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고수익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영리한 돈들은 조용히 부동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혹시
금고 속에 쌓아두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단지 더 나은 목적지를 찾아 이동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이미 데이터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KB2025 한국 부자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향후 1년 그리고 3, 5년 뒤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처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분명했습니다. 단기와 중장기 전망 모두에서 압도적인 1위는 주식이었습니다. 단기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은 비율은 55.0%, 중장기에서도 49.8%에 달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금, 가상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부의 흐름이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서 주식과 금융자산이라는 드넓은 바다로 이동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우량 기업의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단순히 주식시장이라는 한 단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기술 혁신이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수요, 글로벌 자본이 몰리는 방향,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강화되는 산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식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부를 장기간 저장하고 증식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크고 무겁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유연합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빠르게 비중을 조절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일수록 부자들은 이 기동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지금의 변화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이상 한 자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대신 성장하는 기업과 산업에 분산 투자하며 위험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주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의 돈이 조용히 그러나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거대한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최초의 종잣돈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답은 아마도 상속일 것입니다. 역시 금수저는 이길 수 없다는 냉소적인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죠. 실제로 과거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상속형 부자의 비율이 74%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존재합니다. 4명 중 3명은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명 한국 사회가 가진 부의 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면 어떨까요? KB2025 한국 부자 보고서는 이 통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부자들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당신의 부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 사업소득이었습니다. 전체의 34.5%가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 투자 이익 22.0%, 금융 투자 이익 16.8%, 그리고 상속 증여는 16.5%로 4위에 그쳤습니다. 근로소득은 10.3%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상속이라는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 공식만으로는 더 이상 오늘날의 부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력, 그리고 투자 판단을 통해 부를 만들어낸 자수성가형 부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출발선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상속은 비옥한 땅을 물려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그 땅 위에 공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땅이 작아도, 심지어 맨 땅에서 시작해도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부의 규모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 사회는 상속형 부자와 자수성가형 부자가 공존하며 경쟁하는 훨씬 더 역동적인 부의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가 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업과 투자로 부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뛰기 마련입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무대 위 모습만 보고 그 아래에 쌓여있는 수많은 실패의 잔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존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폭격기들을 분석해보니 날개와 동체 곳곳에 총알 자국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은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 하고 결론 내렸죠. 하지만 통계학자 아브라함 발들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총알 자국이 없는 곳을 보강해야 합니다. 엔진이나 조종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은 살아남은 비행기뿐이었습니다. 이 함정은 사업과 투자 세계에서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의 성공 신화는 반복해서 듣지만 같은 길을 걷다 실패하고 파산한 수백만 명의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단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전설적인 사례는 널리 퍼지지만 같은 방식으로 전 재산을 잃고 시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숫자는 이 냉정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창업한 기업이 5년 뒤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10개의 회사가 출발하면 7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개인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이기지 못하거나 손실을 보는 비율은 90%를 넘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공격적인 투자는 작은 변동성에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역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많은 실패를 직접 보고 겪은 부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할까요? 더 위험하게, 더 공격적으로 나아갈까요? 놀랍게도 답은 정반대입니다. 성공한 부자일수록 투자의 최종 목표를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가치 보존, 즉 잃지 않는 것에 둡니다. 실패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성공의 이면입니다. 화려한 결과만 보고 뛰어드는 무분별한 나관론이야말로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앞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업과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둔 부자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릴까요?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놀라울 만큼 정반대입니다. KB 2025 한국 부자 보고서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성공한 부자일수록 투자의 최종 목표를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것, 즉 가치 보존에 둡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실패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실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겪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투자 방식은 겉보기에는 오히려 지루해 보일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고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며 한 번의 대박보다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중시합니다. 이들에게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부를 오래 살아남게 만드는 관리 기술에 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첫 번째 원칙,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문장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 사례 위에서 만들어진 생존의 법칙입니다. 부자들은 시장이 과열될수록 더 조심합니다. 모두가 낙관에 취해 있을 때 이들은 리스크를 점검하고 비중을 줄입니다. 반대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에도 무작정 뛰어들지 않습니다. 충분한 여유와 안전장치를 확보한 뒤에야 움직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게임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들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길보다 오래 부자로 남는 길, 공격보다 안정. 이것이 바로 성공한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전략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업과 투자를 논하기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종잣돈입니다. 보고서와 수많은 사례가 공통으로 말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티켓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월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부터 따져보면 길은 보입니다. 매달 10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해 연평균 7, 8% 수준의 시장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5억 원을 모으는 데는 약 18년 반이 걸립니다. 너무 멀게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포기합니다. 그렇다면 월 200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맞벌이 혹은 극단적인 지출 통제로 저축액을 2배로 늘리면 기간은 약 13년으로 줄어듭니다. 분명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긴 시간입니다. 30대에 시작하면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종잣돈이 완성됩니다.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 즉 가속의 경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종잣돈 넘들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월급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만약 월급 외에 월 100만 원의 추가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창한 창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로그,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프리랜스 작업, 주말 아르바이트처럼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을 활용한 소규모 소득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월급으로 200만 원을 투자하던 사람이 추가 소득 100만 원을 더해 월 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5억 원 달성 기간은 약 9년 9개월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18년 넘게 걸리던 목표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것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추가 소득이 안정화되어 월 4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기간은 7년 11개월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목표, 같은 시장 수익률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재능이 아니라 구조, 그리고 가속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종잣돈 5억은 운이나 기적의 영역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 가능한 수학 문제입니다. 월급으로 만드는 기본값 위에 자신이 만든 추가 소득이라는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느냐에 따라 부자가 되는 시간표는 5년, 10년씩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부의 게임에 진입하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